생각이 안 나신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치매라고 하고, 그런 경우에 치매라고 한다고요? 생활에 지장이 있으면 치매가 되는데, 안녕하세요. 오늘은 뇌졸중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언어장애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뇌경색이나 뇌출혈 환자 10명 중 3명 혹은 5명이 언어장애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두 쌤들을 모시고 뇌졸중과 관련된 언어장애의 특징과 재활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편쌤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뇌신경재활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의 편성범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강동경희대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유승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유쌤 또 이렇게 바로 넘어갈 수가 없죠. 활동 이력이 있으세요. 방송 활동을 좀 하셨는데 어디서 하셨나요? 예전에 무한도전에 이제 박명수 씨가 저희 병원에 와서 의사로 근무했을 때 그때 잠깐 출연했었습니다. 무한도전이요. 예능에 출연하셨던 우리 유승돈 교수님의 오늘 활약 기대해도 좋을까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편쌤부터 언어장애. 언어장애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지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인지 기능이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특징적인 기능인데, 동물들도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간단한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인간처럼 이렇게 복잡하고 이제 다양한 체계를 가진, 그리고 말소리를 이용한 언어는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언어 장애가 뇌 손상이나 이제 질환으로 생기게 되면 그거를 언어 장애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요. 좀 더 광범위하게는 이제 자기의 뜻을, 의사를 전달하지 못하면 의사소통 장애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언어장애 어떤 때 발생하는 걸까요? 언어로 의사소통을 할 때 필요한 기관이 있는데, 이러한 기관에 모두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뇌졸중으로 인해서 뇌혈관이 이상이 생기면 언어장애가 발생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갑작스럽게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또 교통사고나 뇌를 다치는 경우에도 언어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파킨슨병, 치매 이런 경우에도 언어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뇌가 언어를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해주셨는데, 이 뇌에서 언어를 처리하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아주 복잡하죠. 어떻게 복잡하죠? 사람의 뇌에는 이제 우성반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좌측 뇌가 일반적으로 언어를 담당하는 뇌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언어를 이제 얘기하려면 먼저 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소리가 처리되는 곳이 측두엽이라고 하는 곳이고, 거기서 이제 특별히 언어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한 언어를 앞에 있는 전두엽으로 전달해주면, 전두엽에서는 입술이라든가 혀, 성대 이런 데를 움직이는 말을 할 수 있는 조음기관에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측두엽이랑 전두엽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이제 고속도로 같은 신경길이 있어서 이런 통합적인 이제 과정들이 언어를 말하게 하는 곳이고, 또 읽기 쓰기 같은 언어도 담당하는 뇌 영역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럼 유쌤, 그럼 뇌졸중 후에 언어장애 대체 왜 생기는 거예요? 언어장애도 여러 종류가 있나요? 왼쪽 뇌가 막혔다고 보면 측두엽, 전두엽이 막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알아듣는 부분, 말하는 부분이 손상되겠죠. 폭탄 맞는 거겠죠. 그러니까 언어장애가 올 수가 있고요. 언어를 이해하는 베르케 영역이 망가졌다 그러면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베르케 실어증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알아는 듣지만 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실어증을 우리가 브로카 실어증이라고 합니다. 전두엽, 측두엽 몽땅 다 이렇게 손상이 오면 그런 말을 전혀 못하는 상태를 우리가 전실어증이라고 하고, 언어는 되는데 정확한 낱말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명칭성 실어증이라고 이렇게 다양한 언어 장애가 있습니다. 뇌졸중 말고도 이 다른 원인으로 언어장애가 생기기도 하나요? 그렇죠. 뇌질환이라고 하면 이제 뇌졸중이 있지만 외상으로 뇌를 다치는 외상성 뇌손상에서도 똑같이 언어장애가 생길 수가 있고요. 퇴행성 뇌질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치매나 아니면 파킨슨병 이런 퇴행성 뇌질환이 심해져도 언어장애가 이제 심해지고, 그게 이제 갈수록 심해지면 나중에는 아예 말이나 의사소통이 안 되는 심한 언어장애가 생기게 되죠. 또 이제 청력이 이제 손상이 되면 알아듣지 못하니까는 이제 말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대체로 수어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도 언어의 한 일종이 됩니다. 우리는 대체로 이렇게
후천성으로 생긴 언어 장애를 얘기하지만은 애초에 태어나서 이제 언어 발달이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조음 같은 게 발달이 안 되면은 이런 경우도 이제 언어 발달 장애나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발달성 언어 장애나 이런 경우는 꼭 이제 발달 평가를 하고 전문적인 기관에서 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언어 장애 종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아, 근데 제가 아까도 막 단어가 몇 개 생각이 안 나고 막 그래서 내가 언어 장애인가? 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나요? 네, 그런 경우에 뭐 간단한 검사도 있지만 표준화된 검사로 웨스턴 실어증 검사 조금 어렵긴 한데, 제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듣느냐, 잘 따라 말하냐, 저게 뭐죠? 저게 뭐죠? 했을 때 이름 대기, 스스로 말하기, 이런 항목들을 기본 검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언어라고 하면 읽고 쓰기, 그리고 간단한 인지 평가까지 해서 확장 검사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검사의 장점은 뭐냐면 점수로 우리가 환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검사했는데 뭐 50점이에요. 그러면 아, 중간 정도구나. 그리고 80점이에요. 약간의 언어 장애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또 언어 장애가 확인이 됐어요. 검사를 통해서요. 그럼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이제 언어 평가를 하는 이유는 얼마나 손상됐는지를 알기 위한 것도 있지만, 치료를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일단 언어 장애가 진단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치료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되는데, 대체로 재활의학과에 가면 언어 치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문적인 이제 언어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해가 안 되면은 좀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언어 치료, 말이 표현이 안 되면 말 표현을 이제 늘리기 위한 치료, 단어가 안 떠오르면 그 단어를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치료 같은 것도 하고요. 또 읽기 쓰기나 이런 것들이 안 되면 또 그런 거에 대한 치료도 하고, 또 치료 중에는 오른쪽 뇌를 이용해서 말을 하게 하는 멜로디 억양 치료 같은 것도 특별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치료가 딱 획일화된 게 아니라 그 환자의 평가에 따라서 개인적인 이제 개별화된 치료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요새 이제 부가적인 걸로 경두계 자기자극 치료라고 해서 자기장을 주거나 경두계 직류 자극 치료라고 해서 전기를 주거나 하면서 언어 치료를 동시에 시행하면 더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가 나오기도 하고 있는데, 지금 한창 연구가 진행 중이고 앞으로 더 많이 좀 활용될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언어 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은 없나요? 있죠. 있어요? 아까 뭐 생각이 안 나신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치매라고 하고, 네. 이제 그런 경우 네, 치매에서 그런 경우에 치매라고 한다고요? 구 선생님 너무 얼굴이 진지해지셨어요. 갑자기 저를 생활에 지장이 있으면 네, 그런 경우 치매가 되는데, 네, 그런 환자들한테 쓰는 약물들이 일부 언어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언어 치료가 기본이고요. 같이 보조적인 요법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쌤, 네. 이 뇌졸중 이후에 발생하는 언어 장애, 그럼 치료를 통해서 완치가 가능한 건가요? 실제로 이제 완치가 되시는 분들도 이제 꽤 많이 있으세요. 그런 경우는 아주 약하게 오신 분들이 그렇고요. 좀 심하게 뇌 손상이 오시면 대체로는 한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까지 이제 후유가 남는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좋아졌다고 해도 나중에 이제 예전이랑 비교해서 어떠시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예전보다 훨씬 말도 힘들고, 그리고 단어도 잘 안 떠오르고, 생활하는 게 힘들고, 또 친구도 잘 못 만나겠고, 이런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는데 제일 중요한 인자는 처음에 얼마나 언어 장애가 심하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뭐 얼마나 일찍 언어 치료를 시작했는지, 또 꾸준히 지속적으로 했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아무래도 나이가 젊은 분들이 좀 회복이 좋다고 되어 있고, 교육을 좀 많이 받으신 분들이 회복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예후 인자가 있는데, 적어도 저희가 권하기는 6개월 정도까지 발병 후에는 꾸준히 언어 치료를 좀 지속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많은 연구들을 보면은 6개월이 지난 만성기에도 언어 치료를 하면 또 좋아질 수 있는 것으로 또 되어 있어서 전문의와 좀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치료는 받는 게 좋겠네요. 꼭 치료는 받는 게 좋고요. 결국은 언어 치료를 열심히 해도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이제 실제 현장에서, 집에서, 또 사회에서 쓰는 거잖아요. 영어를 아무리 열심히 학원에서 배워도 집에서는 영어 한마디 안 하고 아무도 안 만난다면 소용이 없듯이, 집에서 가족들과 친구들과 또 친척들이랑 자꾸 의사소통할 수 있게 격려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시기 좋은 게, 이분들이 이제 사회생활이 자꾸 줄면서 우울증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많이 지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언어장애는 좀 힘든 질환이긴 하지만 또 열심히 전문의와 상의하시면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 하나 부탁드릴게요. 이제 언어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사회에서 많이 소외되고 격리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밖으로 나와서 활동할 수 있고 또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많이 도와주는 게 우리 또 뇌신경재활을 담당하는 전문의의 역할이고, 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자.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언어장애 환자를 이해하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아, 정말 화이팅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뇌졸중 관련된 언어장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10번째 방송 Q&A 시간에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쌤, 네. 편쌤, 네. 준비한 거 마지막으로 보여주세요. 빨리 보여주세요. 그럴까요, 그럼? 네. 해봅시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